혹시 매일 요리할 때 쓰는 가스레인지나 뭐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사용하는 구강청 결제가 치매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 속 물건이나 습관들이 어쩌면 우리 건강에, 특히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좀 상당히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부분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치매의 원인으로 새롭게 어쩌면 좀 예상치 못하게 주목받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거든요. 네네. 특히 화학 전문가이신 상명대학교 강상욱 교수님의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 생활 환경 안에 숨어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알고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걸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이것도 위험하대, 저것도 조심해야 된대 이렇게 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께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또 생활 속에서 좀 더 정보에 기반한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치매에 안 걸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집안 공기 얘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매일 숨 쉬는 공간이니까요. 네. 거기부터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시작부터 좀 놀랍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 특히 이산화질소, NO2라고 하죠. 이게 치매 발병 가능성이랑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보통 자동차 매연가스에서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물질인데 이게 어떻게 치매랑 연결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산화질소는 호흡기 질환 같은 거 유발하는 걸로 잘 알려진 대기오염 물질이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위험이 단순히 저 바깥, 도로변 공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강상옥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우리 집 안에서도 이 이산화질소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노출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에서요? 자동차도 없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는 건가요? 잠깐만요. 혹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가스레인지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가스레인지가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요리할 때 그 파란 불꽃 보잖아요. 가스를 태우면서 나오는 그 높은 온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 N2랑 산소 O2를 반응시켜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이산화질소, NO2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은 레인지 바로 앞에서 그 가스를 직접 그리고 다른 가족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고농도로 흡입할 위험이 클 수밖에 없고요. 아니 매일 부엌에서 겪는 일인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바로 코앞에서 가스가 나오고 있었네요. 어우, 이거 약간 좀 선택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어요.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 같은 곳에서는 아예 신축 건물에 가스레인지 설치를 금지하거나 기존 가스레인지 판매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법으로까지요? 네, 실제 소송까지 가고 하면서 좀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요. 미국 화학협회 ACS 같은 전문가 단체에서도 가스레인지 사용하면 실내 공기질이 나빠지고 유해물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가능하면 전기레인지, 인덕션 같은 걸로 교체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장 전기레인지로 바꾸기 어려운 집들도 많을 텐데요. 강 교수님은 역시 그럴 땐 환기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기하라고 하면 그냥 창문 하나만 이렇게 살짝 열어두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저도 그런데요. 근데 강 교수님은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강조하세요. 실내에 생긴 오염물질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추려면 공기가 흘러야 하거든요. 즉,
맛통풍이 중요합니다. 맛통풍이요? 네. 그래서 반드시 두 군데 이상 창문이나 문을 열어서 공기가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밀려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진짜 환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강 교수님이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하신 부분이고요. 아, 그냥 열어두는 게 아니라 공기가 이렇게 통하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군요.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근데 가스레인지 말고도 실내 공기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둬도 나빠진다고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가구나 건축자재, 벽지, 페인트 이런 데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라고 하죠. 이런 물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요리 과정에서 나오는 기름진기나 음식물이 타면서 나오는 그런 유해 분해 산물들도 계속해서 실내 공기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런 오염물질들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죠. 결국은 주기적인 환기가 답이겠네요. 근데 미세먼지 심한 날은 창문 열기가 좀 꺼려지는데 어떡하죠? 강 교수님은요,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이라고 하더라도 실내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아, 그래요? 네. 가급적이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아주 잠깐이라도 꼭 환기를 하는 게 좋다고 권장하십니다. 잠깐이라도 맛통풍을 시켜주는 거죠. 물론 뭐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모든 종류의 가스 형태 오염물질까지 다 잡아주긴 어렵고요. 또 방향제 같은 걸로 냄새만 덮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기의 중요성, 그리고 특히 맛통풍,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집안 공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몸에 사용하거나 집안에 뿌리는 것들, 이런 생활용품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결과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한 연구 결과를 강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한 8가지 정도 되는 일상적인 생활용품 사용 빈도랑 치매 발병률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그중에 3가지 제품, 바로 구강 청결제, 그리고 방향제, 공기방향제 포함, 마지막으로 소독제, 이 3가지는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치매 발병 확률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도 거의 매일 쓰는 것들인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세 가지 제품에 뭔가 공통점이 있나요? 강 교수님은 이 세 제품의 가능한 공통점으로 일단 사용 빈도가 비교적 작고 또 제품의 변질을 막거나 아니면 항균, 살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살생물제, 바이오사이드 성분이 들어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십니다. 살생물제요? 네, 말 그대로 생물, 주로 이제 미생물을 죽이는 화학 물질인데요. 이런 성분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이 혹시 우리 뇌 건강, 특히 치매 발병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설을 제기하시는 거죠. 이게 살생물제라는 게 미생물의 세포 기능을 방해하도록 만들어진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의 세포, 특히 좀 민감한 뇌세포에도 미세하게나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연관성이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데요. 그럼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더 취약하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연구진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어요. 다만 강 교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그게 뭐 생물학적인 취약성이라기보다는 해당 제품들, 특히 방향제나 특정 소독제 같은 것들을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적된 노출량이 많아져서 그런 연관성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사용 빈도의 차이일 수 있다. 네, 즉 뭐 동일한 양에 노출된다면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죠. 중요한 건 결국 노출 빈도 그리고 총 노출량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것들도 그냥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강 교수님은 이것도 좀 현실적인 대처법을 제안하셨죠. 먼저 구강청결제부터요. 저도 솔직히 쓰고 나서 상쾌하니까 그냥 뱉기만 했는데 헹궈야 한다니 이거 약간 좀 배신감이 드는데요. 그럼 살균 효과는 괜찮을까요? 배신감이라는 표현이 재밌네요. 강 교수님이 권고는 이렇습니다. 구강청결제가 가진 그 살균 효과는 이미 사용하면서 봤다고 할 수 있으니 그 후에 입안에 남아있는 잔여 화학 성분까지 우리가 굳이 오래 머금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거죠. 아, 효과는 이미 봤다. 네. 따라서 사용 후에는 물로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서 잔여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혹시 모를 잠재적 위험 노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물론 충치 예방이나 잇몸 건강을 위한 성분 효과와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는 치과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치매와의 연관성까지 고려한다면 사용 후에 충분히 헹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헹근다. 그럼 방향제나 소독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안 쓸 수는 없을 텐데요. 네, 이것들도 결국 앞서 이야기했던 환기랑 연결이 됩니다. 방향제나 소독제를 실내에서 사용했다면 그 성분들이 공기 중에 퍼져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사용 중이나 사용 후에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서 공기 중 농도를 낮추고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죠? 듣고 보니 여기서 강 교수님이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원칙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네요. 어떤 물질이든 그 유해성은 결국 얼마나 많이, 즉 노출량, 그리고 얼마나 자주, 즉 노출 횟수에 달려 있다는 것.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위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그냥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불필요한 노출을 스스로 조절하고 최소화하는 현명한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아, 현명한 사용. 네, 모든 화학 제품을 다 악마처럼 보고 피하자는 게 아니라 알고 신중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출들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총 부담, 큐뮬레티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현명한 사용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외에도 우리 몸에 자기도 모르게 쌓이는 또 다른 불청객들이 있죠. 바로 중금속입니다. 이것도 치매 원인으로 꾸준히 언급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나PB, 카드뮴 CD, 수은 HG, 비소 AS 같은 이런 유해 중금속들은 우리 몸에 한 번 들어오면 이게 잘 배출이 안 되고 지방 조직이나 뼈 같은 곳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죠. 네. 이렇게 몸 안에 쌓인 중금속이 만성적인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또 신경계에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식품이나 환경에서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법으로 정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고요. 강 교수님은 이런 중금속 노출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좀 의외의 것을 제안하셨어요. 바로 소식, 그러니까 적게 먹는 습관인데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실제로 장수마을 연구나 여러 역학조사를 보면 소식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강 교수님은 이것이 단순히 칼로리 섭취를 제한해서 대사 건강이 좋아지는 효과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식품 등을 통해서 먹게 되는 각종 유해 물질들, 중금속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의 절대적인 총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아,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먹는 양이 적으니까 몸 안으로 들어오는 유해 물질의 총량도 비례해서 줄어든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리인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먹는 양 자체가 줄면 들어오는 것도 줄 테니까요. 특히 요즘 해양 오염 문제가 심각해서 수산물 섭취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 산업활동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때문에 먹이사슬을 통해서 수산물, 특히 좀 상위 포식자 어류에는 중금속이 농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든 환경오염의 결과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강 교수님은 수산물 섭취 자체를 금지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섭취하는 종류나 빈도 그리고 양을 좀 현명하게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하십니다. 특히 생선 같은 걸로 탕이나 찌개를 끓여 먹을 때는요. 조리 과정에서 중금속 일부가 국물에 녹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국물에? 네.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를 하고 국물 섭취는 가급적 좀 줄이는 그런 식습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이것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인데요. 자, 바다오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요즘 정말 큰 환경 문제이면서 동시에 건강 이슈로 떠오른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 교수님은 이 미세 플라스틱 역시 치매와의 연관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는데요. 네.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정말 범위가 넓습니다. 발생하는 원인만 봐도요. 바다나 토양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자외선이나 물리적인 힘 때문에 잘게 부서지면서 생기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가 흔히 마시는 페트병 생수 있잖아요. 이걸 만들 때 플라스틱 원료, 프리폼이라고 하는데 이걸 고온, 고압으로 확 불어서 병 모양으로 늘리는 과정, 블로우 성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만드는 과정에서도요? 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티백, 특히 그 삼각형 모양의 낭사 티백 있잖아요.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수십억 개에 달하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차 안으로 녹아나온다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죠. 와, 진짜 플라스틱에서 벗어날 수가 없군요. 텀블러 열심히 써도 어디선가 또 만나게 되네요. 근데 이렇게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우리 몸속까지 들어온다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냥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배출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밝혀진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2022년 네덜란드 연구진이 건강한 성인 22명 중에서 17명의 혈액 샘플에서 폴리에틸렌에 폴리스티렌 같은 여러 종류의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혈액에서요? 네. 이전까지는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곳에서도 비교적 크기가 큰 마이크로 플라스틱, 예를 들어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는 것들은 장 점막을 통과해서 체내로 흡수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입장이 우세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연구는 1 마이크로미터보다 훨씬 더 작은 나노미터 크기의 초미세 플라스틱들은 소화관 벽을 통과하거나 심지어는 호흡기를 통해서 혈류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 거죠. 혈액까지 들어온다니. 그럼 이게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가요? 아직 인간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모든 게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혈액 속으로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뇌 장벽이라고 하는 뇌를 보호하는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뇌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용기나 일회용 커피 뚜껑 같은 데 많이 쓰이는 폴리스티렌, PS 미세 플라스틱을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는요, 염증 반응을 유발하거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신경 독성 가능성 같은 게 관찰되었고요. 심지어는 위암 발생률 증가나
암전이 촉진, 항암제 내성 증가 같은 좀 심각한 결과들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강 교수님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안에 도대체 얼마가 오래 머무는지, 또 어떤 경로로 이동하면서 정확히 어떤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방 원칙에 따라서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그 위험성이 밝혀진 게 불과 몇 년 안 되었으니까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문제네요. 그래서 강 교수님이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습관 개선안들을 제시하셨죠.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페트병에 든 생수나 음료수 소비를 줄이고 대신에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텀블러나 물병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텀블러 사용. 둘째로는 음식을 보관하거나 데울 때 랩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물 표면에 랩을 직접 밀착시켜서 감싼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 저 자주 그러는데. 강 교수님이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요. 이때 열이나 식품 속 기름 성분 같은 거에 의해서 랩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나와서 음식 표면에 달라붙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꼭 써야 한다면 음식하고 랩 사이에 좀 공간을 두는 것이 좋고요. 셋째로는 스티로폼 PS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는 젓가락이나 숟가락 같은 걸로 용기 표면을 막 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영구적인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해왔죠. 표면에 흠집이 눈에 띄게 많아지면 미세 플라스틱이 더 쉽게 떨어져 나올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특히 그 실리콘 조리 도구는 세척할 때 세제 성분이 미세한 틈에 남기 쉬우니까 사용 후에 충분히 헹궈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 그것도 헹궈야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냉동식품 해동과 관련된 아주 유용한 팁도 있습니다. 비닐 포장지에 얼려둔 음식, 냉동고기나 생선 같은 거 해동할 때요. 얼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포장지를 뜯거나 자르면 마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음식물에 묻어날 수가 있대요. 네. 따라서 개봉하기 전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찬물에 담가서 충분히 해동시킨 후에 부드럽게 개봉하면 이런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오늘 많은 것을 배웠네요. 강상욱 교수님의 분석을 통해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웠던 일상 속 위험 요인들을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네. 요리할 때 마통풍 환기 철저히 하기, 구강청 결제 사용 후에는 충분히 헹구기, 방향제나 소독제 사용 시에는 환기하기, 중금속 노출 줄이려고 소식하고 수산물 국물 섭취 줄이기,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노출 줄이기 위해서 페트병 사용 자제하고 랩 사용 주의하고 흠집난 플라스틱 용기 교체하기 등등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제대로 알면 그냥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정법을 바탕으로 해서 현명하게 위험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노출을 스스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세상의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100% 완벽하게 피하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 아는 만큼 그리고 실천하는 만큼 우리 자신과 또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이 좀 더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혈액 속에서 발견된 것처럼 비교적 최근에야 그 잠재적 위험성이 드러난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믿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노출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물질이나 환경 요인들 중에서
아주 먼 훗날에 예상치 못한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우리 주변 환경과 습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생활 속 환경이 치매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예방법에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